어제 식품의약국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벤셀 최고 경영자가 1년 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4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 한국실의 규모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선의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아이오와주에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1%로 급락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일원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식품의약국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와 교사, 어린이집 직원, 교도소 수감자 등 직업이나 환경 특성상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도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제 FDA는 성명을 통해 65세 이상 고연령자와 중증 환자,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 등에 한해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닛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성명에서 과학적 근거와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 끝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대상에는 의료계 종사자와 교사 및 어린이집 직원, 식료품점 근로자와 노숙자센터 입소자, 교도소 수감자 등 직업이나 환경 특성상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인구도 포함됩니다. 추가 접종 시기는 2차 접종을 한 지 최소 6개월 이후입니다. 완전 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미국인은 약 2,200만 명으로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FDA 백신 업무를 관장하는 피터 막스 박사는 성명을 통해 자문위 의견과 자체 검토를 통해 이번 결정에 도달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계속 검토해 추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자문단도 어제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고 부스터샷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백신 접종은 CDC 권고로 최종 결정되는데 AP통신은 자문단 회의에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결정을 한 달 뒤로 연기하는 안도 제안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벤셀 최고 경영자가 1년 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생산 증가로 내년 중반까지는 전 세계 공급이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벤셀 CEO는 스위스 신문 노이에 주커 자이툰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1년 안에는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셀 CEO는 지난 6개월 동안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 능력의 확장을 살펴보면 내년 중반까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스터샷 역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벤셀 CEO는 또 곧 유아들에게도 예방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 나중에는 독감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예방접종을 하고 겨울을 잘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병에 걸리고 심지어 병원에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것이 내년 하반기에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1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은 원래 투입량의 절반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모더나가 이를 교체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의 백신과 동일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벤셀 CEO는 백신의 양이 가장 큰 제한 요인이라며 절반 용량이면 우리는 내년에 30억 회분을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겨울 독감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압박받고 있는 병원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브라운대학 공중보건대학원의 부학장 메건 레니 박사는 겨울 독감철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닥칠 엄청나게 바쁜 겨울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다시 2,000명을 넘어서며 병원들이 몰려드는 환자로 몸살을 앓는 중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1일 기준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를 2,046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36%나 증가한 겁니다. 다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는 감소세입니다. 21일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는 2주 전보다 12% 줄어든 13만 4,036명, 입원 환자는 9% 감소한 9만 1,803명이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에 기존 직원들의 코로나19 피로가 장기화되면서 펜실베니아주에선 일부 의료법인들이 신규 직원에게 채용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의 특전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 와이오밍주에선 21일 거의 100명의 주 방위군 요원이 병원에 배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닥쳐올 독감 시즌은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압박을 받는 의료체계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독감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런 현상이 꼭 올해에도 재현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매니 박사는 지난해 독감 환자가 그렇게 적었던 건 전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뒀기 때문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자들은 대중들에게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독감 백신도 맞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논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미 정부가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외교와 대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랬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외교관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커비 대변인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이 제안한 무조건적 대화에 나서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외교와 대화를 핵심 축으로 하는 새 대북 전략에 따라 백악관과 국무부를 중심으로 북한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4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 한국실의 규모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998년 개관한 한국실은 중국이나 일본의 전시 공간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 뉴욕을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방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술관 내 한국실의 규모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 장관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현재 한국실로 사용되는 갤러리보다 넓은 공간을 한국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실은 1998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건축 경비를 내고 삼성문화재단이 운용기금을 지원해 개관했습니다. 165제곱미터 넓이로 불상과 도자기 등 국보급 문화재가 전시돼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전시 공간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시실은 아시아관에서 가장 크고 1987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으로 개설된 일본실도 한국실보다 훨씬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 장관은 추가 협의를 통해 한국실이 확대되더라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국내 유물을 장기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과 함께 리움 미술관 소장품을 기반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의 교류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황 장관은 이날 오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인 방탄소년단과 함께 뉴욕에서 열린 한국 대표 영화 200인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대선의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아이오와주에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석 달 전에 비해 지지율이 12%포인트 떨어져 31%에 그치면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이오와 유력 일간지 디모인 레지스터가 어제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지지도가 31%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판 여론은 62%에 달했습니다. 디모인 레지스터는 석 달 전보다 지지율은 12%포인트 더 떨어지고 부정적 평가는 10%포인트가 더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조사 결과 지지한다는 43%, 지지하지 않는다는 52%였고 지난 3월에는 각각 47%와 44%였습니다. 폭스뉴스는 이에 대해 중부 내륙 지방의 주요 격전지 아이오와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곤두박질 쳤다며 아프가니스탄 사태 및 코로나19 대처에 무능함을 보인 것을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진보 매체 CNN도 이번 결과에 대해 민주당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에 적색 경보가 켜진 것을 확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CNN은 기록상으로 볼 때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여당에 불리하다며 특히 대통령 국정 수행의 지지율이 50% 미만일 때 더욱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18년 갤럽 발표를 인용해 역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를 밑돌 경우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평균 37석의 하원 의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아이오와주에서 18세 이상 성인 8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가장 분주한 공항으로 불리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의 이용객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1위에 올랐고 뉴욕 JFK 공항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케팅 정보 서비스 업체 JD 파워가 어제 공개한 2021 북미 주요 공항 이용객 만족도 평가에서 오헤어 공항은 1000점 만점에 772점을 얻으며 20개 초대형 공항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오헤어 공항은 지난해 19위에서 22위로 한 단계 더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꼴찌였던 뉴저지주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은 792점으로 16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이용객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공항은 마이애미 국제공항으로 지난해 2위였던 마이애미 공항은 올해 828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817점, 3위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 815점, 4위 올랜도 국제공항 812점, 5위 피닉스 스카이하버 국제공항 808점 순이었습니다. 반면 최하위권에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780점,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784점,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789점 등이 포함됐습니다. JD 파워는 공항 터미널 시설과 도착 및 출발, 수화물 취급과 보안 검색, 탑승 수속 절차와 식음료, 소매 서비스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JD 파워는 16년째 매년 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평가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응답일 기준 30일 내에 최소 한 차례 이상 북미 공항에서 출발, 도착을 모두 경험한 미국인과 캐나다 주민 13,2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뉴욕 일원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아이다로 인한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지역들은 특히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내일 오전 8시까지 뉴욕시 전역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북부 뉴저지와 허드슨밸리, 커네티컷 서부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는 아직 아이다로 인한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 특히 이번 폭풍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정부기관에 비상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MTA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도 1,300여 대의 트럭을 준비하는 등 수해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1인치에서 2인치 정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속 60마일에 이르는 강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와 지하 시설물이나 하천 주변 등은 침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46건 늘어나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2만 건도 웃돌았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과 캘리포니아주에서 행정적으로 밀려있던 실업수당 청구가 한꺼번에 처리된 것도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13만 1,000건 늘어난 27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협의회 정식 명칭을 뉴욕 한인 경제단체 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1일 9월 원래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 세부 조항에 대한 논의 끝에 직능단체보다는 경제단체로 그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업종과 전문직 한인단체들을 영입하고 한인사회와 소통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만장일치로 명칭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의장 자격 및 임기 조항도 개선돼 1회 연임을 허용하되 중임은 불허하고 적임자 또는 출마자가 없는 경우 자녀 임기 1년 미만인 회원 단체장에 대해서도 의장 지원 또는 추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MTA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미착용 벌금 규정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단 41건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단속반이 제공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착용했다 다시 벗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50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됩니다. MTA는 모든 대중교통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용률은 버스 94%, 전철 87%,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92%, 메트로north 95%입니다. 뉴욕주 복권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 복권은 맨하튼 프론토 피자 매장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는 1등 당첨 복권을 판매했기 때문에 $10,000를 커미션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29번이나 계속해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잭팟 당첨금은 $4억 3,2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세금은 수수료가 $1억 9,200만 달러여서 실수령액은 $3억 1,500만 달러입니다. 당첨금은 분할로 받거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데 분할 지급 방법을 택하게 되면 29년 동안 30차례 받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과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